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맡은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괜찮으시죠? 네. 선교 현장에 한 13년 정도 저희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또 부모님과 종사자를 만나면서 관련된 교재를 공동 집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또 이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신 분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이제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과 건강과 존중이라는 세 가지 우리가 변하지 않을 핵심 가치를 두고 교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건강에는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존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과 관련된 것에서는 특별히 존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나와 타인을 존중하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을 할 건데 존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존중.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요. 우리 표준국어 내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이여 귀중하게 대함. 그것이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중하게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대하면서 산다라면은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달장애인의 성과 성행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달장애인들은 무능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 사람은 누구든지 능력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드라마가 막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죠. 네, 근데 그렇게 영화나 뭐 이제 드라마가 이제 방영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서번트 증후군에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모든 사람은 다 능력이 다릅니다. 자, 그럼 발달 장애인은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일까? 특별히 이렇게 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쭉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성장해 오면서 올바른 정보를 얼만큼 제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집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먹어, 이거 입어, 이거 해, 이거 신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피동적인 삶을 좀 많이 살아가는데 이 피동적인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폭력에 좀 노출을 더 열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건강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보호자분들이나 또 종사자분들이나 학교의 교사분들이나 다 우리 각 개인은 가치관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성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아니면 나타나고 있는 성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쭉 스며들고 탑재됐던 가치관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로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이런 일은 꾸준히 일어납니다. 부모님 교육을 이제 할 때였는데 이제 중증 장애인 성인 부모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조 모임의 회장님 되신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30대 남성이에요. 네, 심한 자폐. 그런데 성인이고 또 남성이니까 특별히 성적인 욕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유 행동을 알려주면 좋을까요? 라는 방법론을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아주 많이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시간은 우리가 인문학 시간이 아니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어떤 단어가 나와도 네, 이렇게 받아주실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의 음경 자체가 이렇게 뼈로 돼 있지는 않지만 혈액에 물려서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그때 유아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이 엎드려서 부비부비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그 자세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음경 자체도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혹시 우리 아들이 엎드려서 생식기를 바닥에 강하게 밀착을 시키고 압박을 주면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행동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여쭤봤더니 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위행동 비슷한 것도 안 한다. 우리 아들은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한 표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아들은 관심도 없는데 어머니가 자유행동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강의를 듣고 다녔는데 대다수의 강사들이 발달장애인에게도 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해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방법론을 여쭤봐야지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성교육 시간이니까 오늘은 꼭 물어봐야지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아들은 아직 만나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 생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누가 가르쳐 주든지 간에 자유의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 건강한 횟수, 아주 사적인 공간, 뒷처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평생 동안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자극이 돼서 이 행동에 매몰되어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까? 라고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후자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지금 관심도 없고 전혀 어떤 행동도 보이지도 않는데 꼭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굉장히 좀 놀란 표정을 지으신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달장애인도 성적 욕구가 있다.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획일화하고 일반화해서 꼭 어떤 평점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성적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행동을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물결로 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마다 성적 욕구는 다 다릅니다. 때문에 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욕구 해결 중심 교육만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왜냐? 모든 사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성행동에 대해서 일반화로 접근하기는 매우 위험하다. 왜? 교육은 그 교육 후에 그 교육을 그대로 따라하는 보호자나 당사자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책임지지 못한 교육을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많은 이제 어떤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해드리는데, 대체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조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지도를 받은 거죠. 사적인 공간을 알려줘라. 사적인 공간이 어디일까요?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 네, 방이나 화장실. 하지만 그 방이라는 것도 엄격하게 자기 혼자 사용하는 방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과 같이 사용하는 방은 내 방이 아니고 우리 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교나 복지관이나 그 외 센터에서는 사적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화장실이라는 것은 가정 내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뭐 사춘기 아들이나 딸에게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네 방 아니면 뭐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네가 만약에 하고 싶다라면 생식기를 만질 수 있다, 이런 성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지도를 했고, 처음에는 그 공간을 그냥 그작자작 사용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물론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를 간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방문을 열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몰입돼서 밥도 거실에서 안 먹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내 방이나 우리 집 화장실에서만 그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를 가면 학교에도 빈 공간이 있죠. 예를 들면 과학실, 음악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그 이제 자기가 바지를 내리고 생식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든지 간에 문을 바로 탁 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다른 학생들이 그걸 되게 많이 목격을 해서 그것이 학교 내에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외식을 하러 식당을 가면은 그 식당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 식당 화장실에 밥 먹다가서 또 그 성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자기의 생식기를 만지는 성행동을 하기도 하는, 이렇게까지 이제 어려움이 되면 그때서야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이런 결과가 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거죠. 네. 사적인 공간에서만 내 몸을 만질 수 있다라는 교육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만 몰입되지 않는 또 다른 우리 자녀가 재미있어하는 대안이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생식기만 만지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또 부모님들의 생활이 있으니까 함께 이제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딸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어차피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제시를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적용돼서 행동이 수정되기는 어려우나, 이건 굉장히 약간 특이 케이스. 그래서 이제 어머님에게 여쭤봤죠. 어머님, 그럼 우리 딸이 혹시 예쁜 걸 좋아하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예쁜 걸 좋아한다.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조작하는 기능이 괜찮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퍼즐이 있죠. 퍼즐. 예쁜, 그 완성됐을 때 굉장히 예쁜 퍼즐 있잖아요. 그 퍼즐을 한번 사줘보면 딸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어머님을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 그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저희가 하셨는지,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8,000원이 뭐라고? 8,000원짜리 퍼즐을 사준 거예요, 딸한테. 근데 그때부터 딸이 이 퍼즐을 조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식기 있던 손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 퍼즐 맞춘 거에 손이 동작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재밌으니까. 그리고 완성했을 때 예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폭풍 칭찬을 해주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8,000원이 뭐라고 이렇게 되게 눈물 지으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똑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겹습니다. 또 다른 퍼즐, 또 다른 퍼즐. 그래서 계속 다른 것들을 조금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실로도 나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이끌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 사적 공간에선 네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네가 원하는 만큼 성행동을 너의 몸을 만질 수 있어라고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 각기 다르겠죠. 자녀마다. 그쵸?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는 또 다른 제안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성행동에만 몰입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성적 욕구를 무조건 해소를 해야 돼. 어디서든 해소를 해야 돼. 이걸 억압하지 마. 이런 식의 가치관으로 가서 욕구 해결 중심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성이 육체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무리 없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데 포커스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해결하는 데만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이제 혼자 성행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줘라. 그 기구를 어디에서 판다. 이런 사이트에 한 정보만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존중받고 존중하는 여기에 대한 삶의 포커스를 둔다라고 한다면은 기구를 산다거나 무조건 한다거나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내 몸이라도 내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신체 부위를 가르쳐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감정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나도 그런 표현을 하면서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에 더 많은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한 사람의 삶이 안전하지 않는, 안전을 무시한 교육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성과 관련돼서 안전은 성폭력 아니겠습니까? 성매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뿐인 거죠.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지도를 할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존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 교육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성교육에서 지도할 때 가장 큰 포커스는 안전을 지키는 거다랍니다.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대, 사회적 규범 안에서 평생 주기로 우리는 그렇게 성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가지로 약간 축소를 하긴 했지만 자녀분들이 또 이용인 분들이 한 가지의 특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별히 우리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은 신체적인 조정 능력도 상당히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네. 제가 잠깐 마이크에 떨어져서 요 앞에 나가서 좀 몸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모든 분들이 이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아니면 적지 않게 신체적인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이게 이제 내가 서 있을 때 바른 자세입니다. 두 발을 딱 붙이면 몸의 중심이 잘 잡힐까요?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 서 있을 때 누군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아서 끌려고 할 때는 덜 동요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아, 그래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몸을 잘 관찰을 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서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엄지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서 있는 자녀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무릎을 펴기가 상당히 어렵죠. 무릎을 억지로 펴자라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갑자기 내 팔을 딱 잡아서 끌려고 한다라면 내가 더 쉽게 끌려가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신체 조종 능력도 사실은 안전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될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 모양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붙이고 서 있기를 하는 것이고 5초 견디기, 5초를 일주일 동안 잘 견뎠다, 잘 수행을 했다. 그 다음엔 10초, 20초, 30초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잘 서 있고 지탱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 버틸 수 있는 게 잘 되면 여기에서 대근육 운동도 우리가 시켜보는 거죠. 이럴 때 누군가 내 손을 잡거나 팔을 잡고 갑자기 끌려고 했을 때 내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관찰들이 안 되고 신체적인 조종 능력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스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가정에서는 이것부터가 조금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감각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지나치게 감각이 예민하거나 또 감각이 조금 무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도 우리는 좀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발달 장애인의 성행동이 적절한 성행동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그 기준점은 적절한 성행동은 곧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라면 옆집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면 우리 집에서도 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을 하자라면 의복에 관한 것인데 집에서는 속옷 차림으로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 집이니까 괜찮아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유아기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아무리 가정이라도 속옷만 입고 생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멀리 바라봤을 때 자립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녀들도 자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과 그룹홈에서 생활을 한다던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완전히 내가 습관이 고착이 돼서 계속 속옷만 입고 거실에 있는다던가 이러면은 그룹홈 생활 자체에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멀리 내다보시고 가정에서라도 이제 반바지나 티셔츠 정도는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먼저 수행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제가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사례를 많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해서 학교에서 캠프를 간다던가 어디 야외 활동을 할 때 집에서 했던 행동이 그대로 남으로 인해서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사례 관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정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옷을 어디에서 벗는지 예를 들어서 목욕하러 들어갈 때 옷을 어디에서 벗는지 옷을 어디에서 입어야 되는지 그다음 이런 것들만이라도 꾸준히 일상생활 안에서 좀 이렇게 교육이 됐다라면
그런 이제 트라우마들은 안 겪어도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 또 갑자기 행동 수정을 하자라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100% 일방적인 배려를 받아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도 하고 그 외 것을 우리 이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자립을 해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행동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의사소통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육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이야기할 때 꼭 구어에 대해서만 국한되지 않고 표정과 몸짓과 눈짓과 이런 접촉까지 포함하는 비언어 의사소통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비언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죠. 딸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어하면 싫어한다 단호하게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을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관찰하고 제가 좋아할 만한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이 뭘 좋아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는 받아들이는데 막상 발달장애인들에게 비언어 교육을 하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발달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비언어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오늘 교육이 끝나면 손담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특수교육원에서 만든 컨텐츠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가정에서 지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1998년도 미국의 특수교육에서 제시한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커리큘럼에 보면 5세에서 8세부터 가르쳐야 될 성교육 커리큘럼이 감정 표현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커리큘럼 자체가 상당히 잘 돼 있고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정 우리가 보통 이제 6가지 감정을 기본 감정이라고 하는데 책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4가지 감정만이라도 잘 인지하고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분이죠? 짜증 나요, 화나요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이것은 뭐죠? 보고 인지한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언제 이런 얼굴을 지을 수 있는지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얼굴을 지을 때는 내가 계속 저 친구를 만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싫어하니까 손을 놔야 되는 겁니까? 손을 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수용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수용한다. 그래서 감정 교육은 보고 인지한다, 나도 표현한다, 마지막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한다. 이 3단계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감정 표현이라고 하지만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교육이라도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컨텐츠로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하는 교육이고 장애를 인지하고 장애에 맞게 컨텐츠를 그 장애에 맞게 구성해서 교육하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때문에 쉬운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하며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야 하며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재차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잘 이해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기분,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무방한 거죠. 자,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놀란다, 뭐 그쵸? 그런 표현이겠죠? 네, 이 친구들은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네, 눈물이 나요, 슬퍼요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네 가지 감정에 대한 그림을 제시를 했을 때 제일 잘 맞추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응? 어떤 거야? 웃는 거? 웃는 거, 뭐 두려움 여러 가지. 뭐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없는 교육을 했던 저의 개인적인 임상의 결과로는 이거였어요. 이거. 이걸 제일 잘 맞춰요. 음. 그럼 제일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두 번째로 잘 맞춰요. 맞아요. 놀라는 거를 몰라요. 놀라는 거를. 놀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이거 슬픈 거겠죠. 그렇죠? 언제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눈물 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한 공감이 없다. 이제 그랬을 때 제가 계속 제시합니다. 저는 TV 드라마 보고 슬픈 거 나면 막 울거든요. 막 이러면서 몇 가지 제시를 하면 그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자기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람도 언제 놀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놀라는지도 잘 어렵다. 그것도 역시 같이 계속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감정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성교육의 제일 첫 번째 목표인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서 막 친구 발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싫어하는 표정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인지하고 수용하고 미안해 그러고 이렇게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손잡고 싫다는데 만지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성인기까지 가게 되면은 가해자로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나를 놀리거나 내 몸을 쿡쿡 찌르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수줍게 웃거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화나는 얼굴 표정을 짓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성폭력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하실 때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거울 보기를 하면서 웃지 않기 연습을 많이 시키고 이런 이제 화내는 표정 있잖아요. 아니면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표정 그런 표정을 보면서 따라하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감정에 대해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시는 건데 뭐 이제 보통 시중에 뭐 감정 카드 이런 거를 사면은 막 몇십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몇십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여드린 이런 핵심 이것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 반복적. 잊지 마십시오. 지속적, 반복적.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했다라고 이 교육을 한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폭력 피해와 증가하는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결정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기결정에서는요, 우리가
그래 동의했다, 허락했다라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 동의라는 것이 의미 있는 동의냐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았어,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동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동의를 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인지 판단,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동의를 해야 그게 진짜로 동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성적인 의사 결정을 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 또한 질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책임 빠진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 중에서 한 면은 없는 것을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역시 마찬가지다. 책임 없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지나친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만 가다 보면은 그 책임지지 못하는 안전하지 못한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책임은 부모님입니다. 양육자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한 사람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딜레마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동의와 허락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지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할 것이냐. 그렇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자기 결정을 하는 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성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그 성행동이 반드시 그래 우리 자녀가 사춘기니까 성인이니까 성적 욕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야 라고만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성행동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한 가지의 그냥 예시인데 어머님들은 항상 5분 대기조로 생활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어떤 사적인 시간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성인기가 되면 참 많이 지치십니다. 에너지가 딸리고 일단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녀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라든지 고착된 행동을 우리가 조금 지도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꾸준하게 교육을 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녁에 주방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거실에 앉혀놓고 TV를 틀어줬습니다. 이거 보고 있어. 엄마가 금방 맛있는 거 해서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음식을 하다가 뭐 하고 있나 하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우리 자녀가 눈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손은 생식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많이 배우신 분이라서 막 뭐라고 소리는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 근데 그냥 두자니 또 신경을 좀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경화야, 거기 만지지 마. 계속 많이 만지면 아플 수 있어. 그럼 병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손은 만지지 말고 이거 재밌는 거 이거 만화 보고 있어. 엄마가 금방 밥해서 빨리 밥 먹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밥을 하면서 눈이 가겠죠. 당연히 부모님은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손으로는 만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또 얘기합니다. 당부합니다. 여기 만지면 안 된다 그랬지? 엄마가 만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리고 왔어요. 이렇게 한 3-4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녀 손을 딱 잡으면서 엄마랑 같이 가서 손 씻자. 손 씻고 밥 먹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가서 손을 씻겨주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평생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늘 조금 계속 엄마 사랑을 고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유독 엄마가 나한테 와서 얼굴을 가까이 하고 눈을 마주보고 상냥하게 말을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생식기를 만진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아니면 가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냥 쪼물거리는 게 재밌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엄마가 유일하게 내 얼굴을 오래오래 쳐다보고 내 눈을 마주봐주는 시간. 그래서 그거를 쓸 원해서 이 행동이 고착될 가망성도 있다. 한 가지 예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반에서 아이들이 바지와 속옷을 싹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그럴 때만 까 그러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모두 나를 바라봅니다. 그게 재밌고 그 반응 때문에도 자꾸 바지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성행동을 할 때 무조건 성적인 욕구의 표출이라고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때문에 우리가 그래 이 행동은 사회적 행동이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돼 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저 행동을 왜 하지? 왜 할까?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행동 수정은 안 되는 거죠. 엄마가 하지 마, 만지면 안 돼, 엄마가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엄마 목소리도 힘이 가해지잖아요. 안 돼, 뭐 이렇게 약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좀 무섭게 하니까 그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만 안 해요. 다른 데선 더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원인을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무섭게만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내 목소리의 높낮이, 그쵸? 내 표정, 이 모든 비언어로 우리 자녀는 무서우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중증장애인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가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3살 수준이에요. 장애가 심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뭐는 알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서는 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는 해도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원인, 즉 한 뭐 80% 이상의 생식기 만짐으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생식기를 왜 만지는 거지? 큰일 났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딸보다는 아들의 생식기를 닦는데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딸은 그냥 흐르는 물에만 씻겨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단지 대변을 봤을 때 닦을 때 방향을 뒤쪽으로 닦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닦으면 대장균이 들어가서 질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대근육이 발달해야지 손이 뒤로 가서 닦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근육 발달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에서 어차피 닦이고 나서도 우리는 좀 물로 씻겨 주시잖아요, 부모님이. 그게 편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변기에 앉힐 때 처음부터 하의를 탈의하고 앉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학교에서든 외부에서든 바지를 탈의하지 않으면 양변기에 앉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생식기를 닦을 때 이제 남자들은 비누로 다 꼼꼼히 닦는 거거든요. 음경과 고환 사이 이 부분들을 다 비누로 깨끗이 닦고 비누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물로도 깨끗이 헹궈야 되고 그 다음에도 건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게 수건으로 다 톡톡톡 한 다음에 이제 속옷을 입혀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비누기가 남아있을 때 피부에 좀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더 찐덕거리기도 하고 그럼 불편하니까 손이 가겠죠. 그래서 손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 몸의 성장과 함께 음모가 나면서 간질간질 따끔따끔 하니까 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속옷이 작거나 불편해서 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아니면 이 바지의 솔기가 생식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만지작거리는 게 좋아서 손이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박 있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그 소변을 끝까지 잘 털고 팬티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팬티에 소변이 몇 방울 묻은 걸 참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손을 생식기에다 대고 꽉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식기를 만지는 행동 자체에도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고 무조건 만지는 거, 무조건 성적인 행동, 무조건 욕구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다. 또 뇌 자극으로 인해서 성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끼리는 어디만큼 스킨십을 할 수 있는가? 친척과 친구와 포옹을 할 수 있는가? 없다. 아는 사람과 만질 수 있는가? 악수 정도. 우리 자녀의 삶에서 가까운 건 가족이겠죠. 가장 먼 서클까지 이 서클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계를 건강하게 가르쳐주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잘 된다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클 프로그램인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안 되고 되는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라면 교육은 명료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명료하게. 우리는 사회적으로 되는 행동이 있고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겁니다. 허락과 동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잘 가르쳐 주시고 공간에 대한 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부터 유아는 빼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한번 해보거든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잘 한 다음에 제시를 해봅니다. 애인이 필요하다라고 나한테 문자나 카톡에만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거는 아니에요. 막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나서 술 한잔 하자라고 나한테 문자나 카톡이면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래도 안 나간다라고 막 대답 다 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 그런데 지금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나 너무 춥고 혼자 힘들다. 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 우산 하나만 갖다 달라고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러 나가야 된대요.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이런 유혹에 좀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비장애인과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 위험도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자원봉사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범죄자들이 이런 자원봉사 커뮤니티까지 들어와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언제 어느 때 조사를 하든지 간에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제 지적장애 여성들이 성폭력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각 지역마다 지자체 대학병원, 모든 대학병원이 아니라 거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있고요.
거기에는 상담과 의료와 수사와 법률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서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에 한해서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거고, 법무부에서 양성을 하고 계시고, 한 2, 3년 전에 제가 이제 보수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쭤봤더니 그때 시점으로 우리나라에 한 122명 정도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계시겠죠? 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도 당연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해일 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을 때,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성폭력에 그래도 피해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의 그 생애 주기를 무시하고 늘 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좋지 않는 거고, 또 우리 또한 그다음에 기관이나 학교나 시설에서 장애인들 사이의 몸에 대한 경계 또한 우리가 잘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인들이 성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19년 기사인데 이때 기사는 이제 성범죄는 원래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 발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무려 재범률이 3.5배 정도 높다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법무부 그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공주에 있거든요. 여기에는요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장애로 인해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을 그렇게 이제 형 받은 기간을 이제 집행하는 건데 이때 한 15% 정도가 입원이 돼 있다고 통계가 나온 거죠. 네. 사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야지 나쁘게 해야지 작심하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친밀감 형성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친밀감의 형성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그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반복적인 신고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카드가 있으면 3번이고 5번이고 그냥 장애가 있으니까라고 봐주겠지라는 것은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걸까요? 만지고 있습니까? 만지지 않아요? 그럼 이게 성폭력의 성립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여성이 저 남성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내 몸을 훑어보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할 때 훑어보고 내가 위협감을 느끼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성폭력의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 관리한 사건들 중에서도 이 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없고 원어, 그러니까 원서, 외국에 있는 그 원서를 그대로 번역했을 때 번역되는 부분이 부적절한 응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만 오래 쳐다봐야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이 상당히 예쁘거나 내지는 이 여성이 이렇게 이제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 목걸이가 너무 반짝반짝 예쁜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저 남자가 내 목걸이가 예쁘니까 쳐다보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슴 쪽 신체 부위다 보니까 가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라고 인지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 빠르면 일주일, 한 달 이내는 집으로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CCTV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또한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관찰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도
또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기가 됐을 때 갑자기 이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행동 수정을 할 때는 저는 아가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비언어 의사소통에서 좀 많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의 자료에 의하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3m, 책자에는 없습니다. 보통 3m 이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상호간에 응시할 때 3초를 지나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언어의 우리가 통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초가 지나서 쳐다보면 어떤 걸 느끼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이 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누구지? 라고 하는 건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행동을 수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수정하는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은 없고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축약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행동 수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하나, 둘, 셋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외부 공간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가정하에 너무 멋있는 남자인 거예요. 제가 막 쳐다보는 거죠. 이게 되게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쳐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거는 아닙니다. 왜? 몸을 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고개만 돌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개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의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저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장애 정도가 심해서 하나, 둘, 셋을 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자폐성이고 장애 정도가 심할 때 파워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파워의 조절부터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 않게 파워의 조절부터 쭉 지도를 한 다음에 내가 나의 몸을 이 리듬으로 치게 하는 겁니다. 리듬감은 정말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방향을 바꿔라. 실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오래 응시하는 것으로 이제 정말 어려운 분들의 자녀를 이걸로 제가 행동 수정을 하거든요. 이걸로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정도도 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내 자녀가 어떤 성폭력에 노출이 되고 피해를 당하고 그랬을 때 왜 그때 싫다라고 말 안 했어?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 너 왜 가만히 있었어? 막 이렇게 조금 속상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교육을 받은 것처럼 기분 나빠, 싫어,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그루밍을 당한 상태라면 어떻게 그 범죄자들이 이야기하냐면 협박과 회유를 반복한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나 싫으니? 나는 너 좋아서 만나는 건데 너 내가 사주는 밥도 먹었잖아. 너 내가 선물 사줬을 때 받았잖아. 너 텔레비전 안 봤어?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지는 거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에게 집요하게 요구하면 그거를 거부를 못합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는 숨은 강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또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래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맺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친구가 없다라는 외로움, 나도 친구가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은 안전에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폭력에 거의 대부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제가 역할극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내 자리거든요. 내가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다른 아이들이 내 자리에 앉아 있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원래 내 자리거든요. 나는 분명히 여기 서 있는 사람인데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쉬는 시간에 너 어제 그 드라마 봤니? 너무 재밌지 않니? 라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근데 같이 끼고 싶지만 나에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때리지도 않지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그 일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방학 빼고 주말 빼고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학교를 가면서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다면 처음에 그 한 번은 아주 얇은 습자지와 같습니다. 그 습자지 한 장은 내 손 안에서 바로 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습자지 한 장의 순간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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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이 정도의 높이가 된다면 그 습자지는 못으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왜 도대체 그 행동을 하는 거지?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속상하다 그랬지. 너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싫어한다 그랬지. 우리 부모님들이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상함보다도 왜 그 행동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은 먼저 알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인식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겪어도 나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나는 내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많이 애쓰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단계를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죠. 맞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10년 교육을 세우십시오. 발달장애인에게 1년은 단기입니다. 오늘부터 10년. 오늘부터 내가 10년을 교육을 한 것과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10년 후에 내 자녀의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행동에 대해서 또 자립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립을 해야 되니까 자립을 위해서 오늘부터 10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5년 후, 10년 후는 내 자녀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